안녕하세요. 코드정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 철학 3부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언명령 3부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1부에서 정언명령에 대한 흔한 오해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2부이고 정언명령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정언명령을 배웁니다. 정언명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정언명령은 21세기 인류 사회의 정수입니다. 물론 정언명령이 탄생한 지 240년이 지났건만 아직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그 이념이 전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곳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독재 국가들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구 사회에서는 정신문화의 아주 커다란 기둥 중 하나가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은 엄청 쉬운 개념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깊고 풍요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언명령이 무엇이냐? 내 의지의 준치기로 시작하는 세 가지 문장인데 또 여러 가지 문장이 더해질 수 있고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따지기 전에 어째서 정언명령이 중요하냐,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정언명령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수능 공부하는 고등학생, 임용고사 준비하는 대학생, 공무원 시험, 법학 적성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한 문제는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분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상식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정복해야만 하는 개념이라면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정언명령이 중요한 까닭 첫 번째, 정언명령은 개인주의 도덕법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의 최고 법률은 개인에게 있으며 결국 도덕 문제에 관한 한 개인이 최고 지위에 있다는 선언, 그것이 정언명령입니다. 좋은 행동을 하고 싶다고요?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알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타인에게 조언을 구할 게 아니라 자기 양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류 윤리학에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종교와 권력과 여론에 대한 양심의 승리를 선언한 명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잠시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죠. 1. 도덕은 사적인 영역에 있는 것인가? 2. 아니면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는 것인가? 즉, 도덕의 본질은 사적인 것인가? 아니면 공적인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2번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보건대 윤리적인 문제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일단 도덕 법률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예를 들어 살인과 폭력과 사기 같은 행위를 하면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쯔쯔쯔쯔 하면서 누군가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이러면서 도덕적 비난을 할 때, 그런 비난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도덕 문제가 사회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셋째, 우리는 무엇이 바람직한 행동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교육하고 또 권고하고 사회적 여론을 형성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도덕 문제가 공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험을 고려하면 확실히 도덕의 본질은 공적인 영역에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덕에 관한 인류 사상의 절반 이상이 그런 견해입니다. 공리주의만 해도 도덕의 본질을 공적인 영역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가 젖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인가요? 아니면 비가 내렸기 때문에 내가 젖은 것인가요? 우리는 결과를 원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주 틀린 것은 아니더라도 섬세한 관찰자의 눈을 가리지는 못합니다. 내가 젖었다는 결과는 비가 내렸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인과관계를 따지면 비가 내렸기 때문에 내가 젖은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을 사회적 문제로 보는 까닭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는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은 분노하거나
혹은 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과 감정이 내 행동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러므로 당신과 나 사이 관계에서 그것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 때문에 도덕 문제가, 즉 나의 행동 문제가 공적인 영역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가 없다면 나의 행동 자체의 나쁨 혹은 좋음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즉 당신이 없으면 내 행동은 아무래도 좋은 것인가요? 도덕은 행동에 관한 철학입니다. 인간 행동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계속 탐구해 가보면 결국 개인에 이르게 됩니다.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게 한 그 시작점까지 따지고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도덕의 본질은 사적인 영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그 행동을 한 사람의 머릿속에 도착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도덕의 본질이 사적인 것임이 증명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개인의 머릿속에 도착할 수는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감각에 관련된 요소, 감정 요소, 아름다움을 느끼는 요소, 당장의 상황을 생각하는 요소, 좀 더 고차원적인 원리에 관련한 요소 등, 이 중에서 인간 행동과 관련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도덕은 선한 행동에 관한 것이지 나쁜 행동에 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머릿속에서 선한 행동을 하라고 유도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칸트의 답변이 바로 이성입니다. 행동에 관한 이성이므로 실천 이성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실천 이성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홍길동의 실천 이성과 임꺽정의 실천 이성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실천 이성이 원리를 제공해 준다면 그 원리는 홍길동에게도 임꺽정에게도 같은 것입니다. 그 실천 이성의 원리가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것을 갖고 있으므로 나 바깥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행동을 한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에 관해서 나 바깥을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니까는요. 따라서 칸트의 정언명령 사상에서 도덕은 사적 영역에 있게 됩니다. 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실천 이성의 원리, 그것이 도덕의 원리라는 것이며, 그런 원리는 개인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 정언명령의 본질이자 중요한 사상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의 최고 법률은 개인에게 있음을 밝히는 선언, 그것이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한 정언명령입니다. 그래서 정언명령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서는 도덕에 관한 최고의 헌법은 개인의 양심 안에 있다는 메시지, 그것이 정언명령이다 라고만 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언명령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정언명령은 인간 존엄성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개인은 홍길동과 임꺽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황진이, 성춘향, 그 개인이 아닙니다.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칸트는 모든 인간, 우리 인류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메타인간이 있다고 봤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 안에는 누구나 똑같이 아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브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알파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어쨌든 메타인간, 아담, 이런 표현은 그냥 제가 독자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지어낸 단어입니다. 크리스천은 아담이라는 말 대신에 모든 인간 안에 사람의 아들이 성령이 있다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 메타인간을, 그 아담을 일컬어 칸트는 초월적 자아 혹은 초월적 자의식이라고 칭했습니다.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그것을 일컬어 인격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의 철학적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초월적 하나이기 때문이고 둘이 아니며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홍길동과 성춘향은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아담이 내 행동의 원리를 정하려고 할 때 누가 이 아담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내 행동의 올바름을 정하는 것은 아담이 당신의 행동의 올바름을 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칸트의 정언명령이 개인주의 도덕법이라고는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 인류 모두의 도덕법인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언명령이 무엇인데 지금은 아직 정답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당신과 내가 다름이 없는 똑같은 아담이 다른 그 무엇으로도 바꾸거나 거래될 수 없는 아주 신성한 아담이 내 안에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은 다 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선언, 그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정언명령이라고만 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언명령이 왜 중요한지 세 번째, 정언명령에서 인간은 타일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유한한 생명체로서 자연에 속할 때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먹어야 하고 배출해야 하며 생식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욕망에 관한 한 동물과 다르지 않고 자연 법칙이 정한 규칙에 따라 흘러가야 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율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행동에 관해 정언명령 속에 머물 때 그 정언명령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큼은 자연 법칙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의 지배를 벗어나는 힘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자연 법칙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칸트는 그걸 일컬어 자유의 법칙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마침내 자연 법칙의 굴레를 이겨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적대감과 육체적 욕망에 휩싸인 군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하지만 현대의 군인은 원수를 죽이지 않고 포로로 대우하며 젊은 여성을 보호하는 행동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었다면 자연 법칙의 지배하에 있었다면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군을 죽였을 것이고 여성을 강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가 지난 역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언명령의 자유를 안 인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생활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과 교류합니다. 교류는 이익을 만들고 편을 가릅니다. 사회생활을 통해 각종 타인의 생각이, 타인과의 관계가, 다양한 이익이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나는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될지 계산할 줄 압니다. 우리를 위해 또는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 남의 눈치를 보며 타율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언명령 속에 있으면 설령 배신이라고 비난을 받더라도, 설령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설령 타인에게 욕을 먹더라도 자기가 생각한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자기 행동에 관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존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정언명령이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언명령이 무엇인데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정언명령을 영어로 풀면 Categorical Imperative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